네, 이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즉 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로 수행되는 업무 및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 단계입니다. 먼저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제한된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는 사항을 얘기합니다. 요구사항을 다시 분류한다고 하면 크게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 도메인 요구사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능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술된 사항을 얘기합니다. 즉, 시스템이 특정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는 특정 환경에서,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를 기술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ATM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ATM 시스템이 제공하는 계좌 조회, 계좌 인출, 그 다음에 계좌 이체 등과 같은 것들을 기술한 부분들이 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능이나 서비스에 가하여지는 제한사항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5초 안에 미션이 완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제한사항이라든지 또는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준이라든지 그다음 24시간 풀로 시스템이 가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 등을 기술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도메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응용 도메인, 즉 예를 들어서 도서 대출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도서관 시스템들이 보통으로 갖는 그런 특성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을 얘기합니다. 네,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크게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 어떤 개발 조직과 관련된 요구사항 또는 외적인 요구사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으로는 사용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사용성에 관련된 요구사항이라든지 성능과 관련된 요구사항이라든지 제품의 신뢰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이라든지 제품의 이식성 이런 등등과 같이 여러 가지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품과 관련된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직과 관련된 요구사항으로는 개발 조직이 준수해야 할 표준이라든지 개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어떤 구현에 관련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외적 요구사항으로는 상호 운영성에 관련된 요구사항, 즉 이 시스템과 상호 동작해야 하는 다른 시스템에 관련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윤리적인 그런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요구사항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요구사항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문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라고 할 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이해 당사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또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로는 개발 조직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판매 조직,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엔드 유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 유지보수 조직,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는 커스터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관련된 당사자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개발 조직은 이 시스템을 저비용으로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케팅 조직은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나이스한 피처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고 또는 시장이 얼마나 빨리 출시되느냐, 저비용이냐, 그 다음에 경쟁 회사 제품과 동등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조직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어디 판매하고 세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특성들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죠. 엔드 유저는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이제 시스템의 성능이 어떤지, 그 다음에 시스템의 보안성이 어떤지, 시스템 동작 중에 잘 페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시스템 사용하기 얼마나 쉬우냐라고 하는 그런 사용성에 대한 그런 특성들에 관심이 많겠고요. 유지보수 조직은 얼마나 유지보수하기 쉬우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다. 개발을 의뢰하는 고객은 아무래도 비용이 낮게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많겠죠. 그 다음에 제시때 제시간에 출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개발을 의뢰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돈을 들였으니까 너무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그럼 요구 분석 단계 활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수행할 일들은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의하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TM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ATM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ATM 시스템의 기본적으로 조회 기능, 그 다음에 계좌 이체 기능, 현금 인출 기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능들이 되겠죠. 근데 이런 기능 이외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와서 대출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더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범위를 정의할 때 어떤 범위를 추가할 것인가 더 확대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정의하는 부분이니까 프로젝트 수행함에 있어서 범위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파악을 하고 식별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방금 살펴보셨던 대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고 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마다 각각 다른 관점으로 시스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이해 당사자들의 관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위험 및 제약사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사항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조직의 멤버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던 멤버 이직한다고 하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ATM 시스템을 동작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해줄 가능성이라든지 우리가 ATM 시스템에 도입하려고 하는 어떤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위험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발 비용, 개발 일정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타당성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타당성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발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타당하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발팀이 고객이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개발할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현존하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느냐, 서포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이제 중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비용, 주어진 비용을 가지고 비용 내에서 그런 프로젝트 개발이 완수될 수 있느냐, 아니면 주어진 일정 내 프로젝트가 완수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구사항 추출 단계입니다. 요구사항을 추출하는 기법에는 크게 인터뷰, 관찰, 브레인스토밍, 프로토타이핑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각각의 그 이해 당사자들을 실제로 만나서 각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의 개발을 바라는지 그 각 이해 당사자 관점에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이제 수집하는 방법이 인터뷰 방법이 되겠고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잠재적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지를 이제 몰래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이제 비디오로
찍어 놓고 그런 걸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TM 기기를 만들 때는 그 ATM에서 이제 중간에 이 T가 실제로 이제 텔러를 얘기하죠. 은행에서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을 텔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을 기계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ATM이죠. 그러니까 이 ATM 기기를 만들 때는 텔러들, 그러니까 고객과 텔러가 어떻게 상호 동작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동작들을 잘 관찰해서 그것들을 ATM 기기 안에 넣어야 되니까 그럴 때 그런 동작들, 작업하는 것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브레인, 뇌죠. 그 다음에 뇌 안에 스톰,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폭풍이 일어나듯이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처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답을 하고 그 옆 사람에게 넘기면 옆 사람은 또 자기 관점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추가해서 또 넘기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ATM 기기에서 계좌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는 계좌 조회를 하려고 하면 카드를 넣고 그냥 카드 속에 계좌 번호가 다 담겨 있고 하니까 그냥 정보만 주면 되겠지 하지만 누구는 그렇게 하면은 보안에 대해서 취약하지 않겠느냐. 그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좌 조회를 하려고 할 때 비밀번호를 반드시 물어보게 한다든지 또는 다른 뭐 지문을 인식하게 한다든지 그런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러 사람들마다 각자의 생각들을 쏟아내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브레인스토밍에 해당하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시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간단한 제품을 만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페이퍼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그냥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영화를 만들 때 간단한 콘티를 제작하듯이 그런 프로토타이핑을 페이퍼에다가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 유저 인터페이스들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바의 그 스윙 컴포넌트를 써서 간단한 GUI를 만들어 보는데 물론 GUI가 실제 동작하지는 않고 그냥 각각의 버튼들만 배치해 놓고 이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동작한다. 이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동작한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형태로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물론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완전한 제품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기능이 동작하도록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빼먹은 요구사항이 없는지, 추가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개선되어야 할 또는 더 수집되어야 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각각 밝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추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구사항 분석 단계입니다.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기법에는 크게 유스케이스 모델링, 정적 분석 모델링, 동적 분석 모델링 등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유스케이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자, 유저와 시스템이 있을 때 유저와 시스템 간의 이제 사용 사례, 그러니까 유스케이스 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가 시스템에 입력을 주면 시스템이 다시 사용자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느냐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유스케이스 모델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련의 과정 동작들을 액티비티 다이그램이나 시퀀스 다이그램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저와 시스템 간의 그런 상호 동작들을 모델링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시스템에서 다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스케이스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공해야 할 시스템의 기능을 이만큼이다라고 할 때 이것이 단번에
출시되는, 릴리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단계별로 이제 나눠서 출시된다고 할 때, 그러면 첫 번째 버전의 CSM, 그다음 두 번째 버전이 포함해야 하는 CSM, 세 번째 버전이 포함해야 하는 CSM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버전이 포함해야 하는 CSM에 포함될 기능이 뭐냐?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CSM이 포함해야 하는 기능은 그 첫 번째 버전 플러스 그다음에 중요한 부가 기능, 이런 식으로 될 때 그런 기능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적절하게 요구사항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협상이 필요하겠죠. 그럼 정적 분석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정적 분석 및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요구사항들을 실제로 이제 구현하려고 할 때 만약에 객체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클래스들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실현할 수 있느냐, 그런 클래스들과 클래스들 사이 관계를 통해서 CSM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정적 분석 모델링이 되겠고요. 정적 분석 및 모델링은 그럼 이런 클래스들 사이에서의 그런 그 상호작용, 일련의 어떤 메시지 흐름, 동작 흐름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퀀스 다이그램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동작들을 표현함으로써 CSM,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실제로 유저와 CSM 간의 상호 동작들을 이제 유스케이스 모델링 통해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클래스들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그런 클래스들 사이 상호 동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런 일련의 그 분석 및 모델링 기법을 써서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고 나면 요구사항을 기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것을 요구사항 명세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을 명세하는 방법에는 그래 형태로 기술하는 텍스트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이제 글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픽 모델은 주로 이제 그림 형태를 동원해서 그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이런 기본적인 유스케이스 모델링이나 시퀀스 다이그램, 액티비티 다이그램 등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정형 모델은 논리적이거나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엄밀하게 요구사항을 명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사항 검증 단계입니다. 작성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검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검증 가능한지,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추적 가능한지,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다른 요구사항에 큰 변화, 영향 없이 변경 가능한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요구사항을 검증해 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고 하는 것은 기능적 요구사항을 구현하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그 구현 과정에서 반영하고 그런 일련의 구현 과정에서 좋은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기술하기 위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설계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설계 원칙으로는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배웠었죠. 추상화, 응집도, 결합도, 그래서 응집도가 높고 결합도가 낮고 추상화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캡슐화가 잘 돼야 되겠고, 정보 은닉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와 구현이 분리돼야 된다든지, 분할과 정복, 즉 디바이드 앤 컨커 기법을 써서 그 소프트웨어를 잘게 쪼개고 각각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상향식 또는 하향식 설계 방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설계 활동을 크게 나누면 아키텍트 설계와 상세 설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키텍트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개의 서브 시스템이나 컴포넌트들로 이제 분할하고 그런
분할된 서브시스템 컴포넌트들 간의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계하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아키텍처 설계가 되겠고요. 상세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서브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들의 내부적인 동작들, 컴퓨테이셔널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방법이 상세 설계가 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키텍처 분석 단계, 분석 과정, 아키텍처 설계 과정, 아키텍처 문서 과정으로 좀 더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키텍처 분석 단계에서 아키텍처 드라이버를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키텍처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아키텍처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품질, 즉 소프트웨어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가용성이 중요하다, 즉 늘 소프트웨어가 동작해야 된다. 어떤 실패가 또는 페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복구해서 동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중화되거나 또는 삼중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페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페일오버해서 다른 백업 시스템이 동작하고, 또는 얘가 페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 백업 시스템이 동작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용성이 중요하면 이렇게 이중화, 삼중화 구조를 해야 된다든지, 만약에 보안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 보안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방화벽이 설치돼서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요소가 보호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등등과 같이 어떤 비기능적 요구사항, 즉 소프트웨어 품질에 영향을 주는 품질 요소라고 부르는 그런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아키텍처 모습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우리는 아키텍처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그런 드라이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아키텍처 드라이버가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아키텍처 스타일이나 패턴들을 적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 시스템에 딱 맞는 적절한 설계에 관련된 디자인 디시전을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런 이중화 또는 삼중화 구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이중화 방법에도 핫 스탠바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핫 스탠바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웜 패시브 또는 콜드 패시브, 뭐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다양한 전략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설계하려고 하는 이 특성에 맞는 걸 고르려고 하면 바로 이런 의사결정 단계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설계된 것들을 이제 문서화하는 과정이 아키텍처 문서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아키텍처 뷰를 문서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클래스 다이그램 또는 시퀀스 다이그램, 그런 것들로 표현하는 로지컬 뷰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클래스들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 간의 그 연결관계 또는 상호 동작들을 표현하는 컴포넌트 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컴포넌트들이 물리적인 어떤 하드웨어에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탑재될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배치 다이그램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그 컴포넌트들의 내부 로직 또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컴퓨테이셔널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과정, 또는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설계하는 정보 설계 과정,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UI 설계 과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한 그 소프트웨어가 대상으로 삼는 플랫폼을 고려해서 분산용이면 월드와이드 웹을 기반으로 동작하면 그 웹에 맞게 개발한다든지,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맞게 개발한다든지, 또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동작한다. 그럼 안드로이드다, 뭐 아이폰이다. 또 그런 각각에 맞게 어떤 플랫폼에 맞게 설계하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정보 설계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들을 설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으리라 생각하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HCI 설계 단계는 HCI 분석, HCI 설계, HCI 평가와 같은 세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HCI 분석에서는 사용성 분석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또는 배우기 얼마나 쉬우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이 되겠는데, 이 사용성을 잘 분석하려고 하면 사용자 분석이 선행되게 됩니다. 즉, 시스템 사용에 익숙한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초보자가 사용할 것이냐, 그런 것에 맞게 각각 초보자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초보자에 맞게 헬프 기능도 좀 더 쉬운 수준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는 실수를 범하거나 할 때 그럴 때 그런 실수를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좀 더 강화된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분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맞게 그런 업무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HCI가 설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HCI 설계 과정에서는 이 상호작용에서 다뤄진 정보가 무엇이냐, 그다음 그런 상호작용 방법이 어떠하냐, 그다음 거기에 맞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계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HCI 평가 과정에서는 분석적 또는 실증적 평가가 있겠는데, 분석적 평가는 여러 가지 분석적 기법을 쓴다든지 또는 어떤 원리에 기반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증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을 통해서, 유저들의 실질적인 사용을 통해서 HCI를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설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이런 요소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즉, 어떤 프로세서가 사용되느냐, 어떤 운영체제를 선택해야 되느냐, 라든지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적절하게 역할을 분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디버깅도 상당히 어렵고 테스트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소프트웨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동작한다라고 하면 얘를 그냥 여기서 테스트하면 되지만, 임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프로세서가 작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메모리도 작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여기서 올려서 곧바로 테스트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호스트 컴퓨터라고 부르는 데서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고 동작시켜서 테스트해 본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을 실제로 이 임베디드 하드웨어에 이제 탑재해서 동작시켜서 다시 또 테스트하는 그런 두 번에 걸친 테스트를 보통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임베디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한데, 어떤 운영체제가 쓰이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운영체제가 어떤 식으로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하는지 그런 것을 이해한 것, 또는 CPU 스케줄링, 프로세서 스케줄링 방법에 대한 이해라든지 여러 가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특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웨어 구현 원칙을 잘 따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는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객체지향 시간에 주로 배웠던 캡슐화를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응집도를 높이는 방법, 이런 요소를 반영해서 구현하면 아주 좋은 코드를 잘 만들 수 있겠죠. 구현 활동으로는 기본적으로 코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듈들을 재구조하는 리팩토링 활동도 구현 활동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 표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 형식이라든지 또는 이름 짓는 방법,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짓는 방법이라든지 코멘트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예외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정한 표준을 정해놓고 그 표준을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은 코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드는 가능하면 간결하고 가독성이 높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코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표준화된 그 구현 스타일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현 스타일들에 따라서 또는 패턴을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면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트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정의 또는 테스트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내재되어 있는 오류를 발견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테스트와 디버깅 작업을 사람들이 같이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분명히 다른 작업입니다. 그래서 디버그와 테스트를 구별해야 되고,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오류를 발견하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프로세스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스트 프로세스는 이따 설명하니까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테스트 단계, 각 단계마다 적용하는 테스트 기법,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각 단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적도 다르고 수행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유형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테스트, 비기능 테스트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테스팅, 화이트박스 테스팅 등과 같이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 등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테스트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 테스트 단계에 대해서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단위 테스트입니다. 단위 테스트는 한 모듈, 각각의 모듈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알고리즘들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통합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통합 테스트는 그 각각의 모듈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어떤 그 파라미터를 넘기고 할 때 그런 파라미터의 타입이 맞는지, 파라미터의 개수가 맞는지 등과 같이 서로 이제 각 모듈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단위 테스트에서는 각각의 모듈들의 기능만 테스트했지만 이제는 여러 모듈들을 합쳐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통합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 테스트에는 크게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는 빅뱅 테스트가 있겠고요. 또는 탑다운 또는 버텀업 그런 등등의 방법이 이제 통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통합 테스트 방법이 나눠집니다. 그 다음 테스트 방법이 이제 시스템 테스트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합치고 나서 시스템 전체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시스템 전체 기능에 대한 그 펑션 테스팅 또는 시스템의 그 각 합쳐진 상황에서 비기능적인 특성들이 잘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비기능 테스팅 등과 같은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시스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억셉턴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 고객 입장에서 이것을 억셉트 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관점에서 테스트하는 테스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주로 쭉 개발 환경에서 단위 테스팅을 하고 통합 테스팅을 하고 시스템 테스팅을 했다고 하면 억셉턴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발 환경이 아니라 개발자가 아니라 고객 환경에서 고객이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에서 고객이 보는 앞에서 또는 고객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테스트 방법이어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제 고객이 억셉트하는 거죠. 받아들이면서
개발비의 뭐 일정 부분을 이제 잔금으로 남았던 부분들을 지급하거나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스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일 먼저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테스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테스트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을 테스트할 것인가, 특정 모듈을 테스트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모듈들의 통합을 테스트할 것인가 등과 같이 어떤 이제 테스트 대상들에 대해서 밝히고 그 테스트를 어떤 테스트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뭐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겠죠. 그래서 그 뭐 단위 테스팅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블랙박스 테스팅을 할 거냐, 화이트박스 테스팅을 할 거냐 등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 계획 단계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어떤 테스트 대상이 있다고 하면 이 테스트 대상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대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런 테스트 대상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어내는, 설계하는 과정이 분석 및 설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구현 및 실행 단계에서는 그러면 이 테스트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실제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테스트 케이스들을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이 테스트 대상이 되는 시스템들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환경들을 구현해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든지 테스트 케이스가 구현되고 나면 실제로 동작시켜서 실행 결과를 관찰하는 그런 일련의 실행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 테스트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해서 나온 결과가 뭐 성공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실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기대했던 값이 나오면은 성공인 거고, 근데 주어진 값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기대했던 값이 나오지 않으면 실패인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에 수행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테스트를 대한 상황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테스트 과정이 되겠고, 그래서 테스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어떤 그런 오류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코드를 수정하는 뭐 그런 결함 관리까지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 결함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들이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테스터들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프로세스는 실제로 테스트 계획, 그다음에 테스트 분석 및 설계, 구현 및 실행, 완료 및 보고가 일련의 테스트 과정이 되겠습니다.